안녕하십니까, 장진호 교수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두기어 개념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두기어 사례를 저희들이 다뤄봤습니다. 두기의 어떤 이론적인 틀은 시민성과 거버넌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기의 사례는 생활문화공간 아토 그리고 경동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이 두 개의 사례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2부를 진행하는데 아주 특별하신 일부하고 같이 세 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선거연수원의 이종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아토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서영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동시장과 그리고 생활문화공간 아토의 케이스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례로서 이제 아토를 지금 이제 설명을 일부에서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역 공동체에서의 시민 참여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네, 사실 생활문화공간 아토는 네. 정말 이제 시작점에 서 있거든요. 아토가 독자적으로 혼자 어떤 사업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민 참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을 이미 마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마찌찌끌이라는 용어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을이라는 개념을 평소엔 잘 안 쓰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서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주민들이 싫어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례를 많이 드세요.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 줄 알았다. 네,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을이라는 어떤 다정한 공동체성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삭막한 각박한 어떤 현대 도시 생활에서도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싶은 주민들의 어떤 희망이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시죠.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틀린 해석입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오늘날 그러한 마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행정동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거기에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과 1, 2년만 살고 나가시는 세입자분들과 또 상인분들과 마을은 좀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마을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의미의 마을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1부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가 보다 현실적인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 공동체에 가까운 마을이네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정치라는 게 이 교수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 공동체가 단순히 어떤 옛날식의 어떤 정을 나누고 따뜻한 어떤 그런 마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이 처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마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의 측면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들여다보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주민이겠죠. 네.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그리고 또 토론을 하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을 하고 네. 정책을 개발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바탕이 되었을 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 서영은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영은 대표님의 지역 공동체 상생 활동이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하신 활동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처음 대학생 봉사단인 경동시장 서포터즈를 조직을 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한 개 기수가 활동을 6개월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6기까지 배출이 됐고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은 어린이, 어머님, 영어교실, 중국어 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각종 문화행사, 만들기라든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교실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행사들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문화센터라고 해서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대학생 봉사들이 재능 기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대학생 참여도도 좋습니다. 아, 그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 그 아이들, 대학생들은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네, 대학생들 보수는 받지 않지만 네네. 또 그들한테 저희가 베네핏을 주죠. 어떤 걸 주냐면 네. 저희가 이제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네. 봉사 시간을 줍니다. 네. 봉사 시간을 주고 또 아까 이제 거버넌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지역에 있는 정치라든지 기관에서 네. 정부기관에서 대학생들 줄 수 있는 게 표창장입니다. 네. 그 우수 봉사단원이 보통 10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있고 네. 또 외부 협력 봉사단이 있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대학, 뭐 고려대, 경희대, 외대 네. 네. 자체 봉사단이 또 합류해서 같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 이러한 우수 봉사단원들한테 네.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표창장, 네. 서울시 의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 표창장과 함께 또 저희 이제 경동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겁니까? 동기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자발적 시민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활동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은 네. 영어 교실에 굉장히 참석을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 교실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어머님은 저희 시장 활동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열성적으로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재능 기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이 또 거꾸로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재능은 그 페이스 페인팅, 네. 그다음에 네일 아트였습니다. 네. 이분이 아동들에게 그 재능 기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 재능 기부 참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은 재능 기부가 선순환되는 네. 좋은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대학생 서포터스 활동이나 또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본인이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또 무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지금 경동시장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배웠으면 자기의 어떤 재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도 지금 이 경동시장의 문화활동, 상생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예, 있습니다. 경동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네. 또 경동시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저희는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 고객은 건강한 시장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예, 고객은 네. 시장에 와서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사야 되고 상인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네. 저희는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네. 따라서 시장은 고객, 상인, 주식회사가 서로 공존하는 조직입니다. 네. 따라서 그 시장의 주인은 이 세 명의 주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그 세 구성체로 이렇게 주인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예.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인의 세 구성체와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생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주식회사의 그 목적은 이익 네. 창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을 하면 네.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장을 방문합니다. 네. 시장을 구성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장의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계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네. 시장의 상인들 소득이 증가하면 저희는 대폭적인 임대료 인상하지 않지만 네.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상을 해서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강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경제 시스템과 굉장히 맞물려져 있는 부분인데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민주주의도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기업 활동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일치되는 그런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경동시장 케이스를 듣고서 혹시 뭐 저희들이 사용했던 거버넌스 개념이나 또 시민성의 어떤 향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저도 네. 그 경제적인 영역, 시장의 영역이 시민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게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마을 기업이든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수익성이 있어야 그 사업이 좋은 일들이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약간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고 네. 주민의 힘이 약할 경우 네.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민 참여가 중단되고 많은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 참여의 부분에서 특히 경제인 분들, 시장의 분들, 상공인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전통 시장들이 좀 오래 50년, 100년 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실제로 근데 그 전통 시장의 상인 분들 또 그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고령화 되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노하우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술, 장인적 기술들을 우리가 후대 세대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경동시장에서 그런 그 후대 세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세대들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교류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동시장에? 경동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안 파는 네.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조를 한다면 전수를 하는 게 있겠지만은 네. 장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유통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상인들한테 저희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있죠. 네. 왜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면 네. 저희 시장에서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네. 65세는 청년입니다. 아, 시장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65세는 청년입니다. 네. 자, 제가 요번에 네. 저희도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전통시장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새벽 배송.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동시장이 1등이다. 왜? 경동시장은 물류창고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재고가 필요하냐? 재고의 부담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합시다. 네. 예. 설득이 65세가 됐습니까? 청년입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를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50세 정도 되면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교육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만족감을 얻어 내가 유튜브 만들 수 있네? 아. 내가 크리에이터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있습니까? 상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쳐보면 전국 인삼의 70%가 거래된다고 나옵니다. 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임상 상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인삼 상인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러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세요. 네. 제품을 생산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합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소득을 얻으면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럼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역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건 있는데 네. 어떤 시장 상인들이 전수하는 거는 자신이 물건을 팔 때 어떤 구매처가 싸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전수가 되지 시장 내에서 크게 전수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튜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어떤 유통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 이게 상인들의 공동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공동의 문제를 어쨌든 설득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자체. 예. 그 자체도 사실은 이 경동시장 주식회사지만 경동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있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 점포수가 740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포주는 740명인데 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아, 왜 2,000명이 그러냐면 넘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다 팔지만 네. 저희 더덕도라지는 경매시장입니다. 네. 도매시장입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 24시간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낮에 장사하시는 분, 또 밤에 장사하시는 분, 한 상가를 나눠 쓰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2,000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예. 정도. 그러면 그 2,000명의 그 상인들 예. 어떻게 보면 상인이자 시민이자 주권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어쨌든 경동시장 주식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의 또 정책 과정, 이게 경제 활동이지만 정책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지역 교수님? 공동체 내의 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그렇죠. 정책이 개발이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에는 지역 공동체 내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기능은 정부는 조금 더 촉진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네.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기업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또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정치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게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격렬한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항상 또 정치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상인들이 이렇게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그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떠신지 말씀을 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시장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정치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선거철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시장을 방문합니다. 네. 제가 어떤 한 편에 서는 순간 네. 시장은 파벌이 생깁니다. 네. 만약 오늘 진행하는 이 토론에서 네. 교수님께서 A정당을 지지하시고 A정당을 강력히 말씀하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진행자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저 역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네. 시장 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중립을 지키고 또한 상인회장도 중립입니다. 아, 상인회장. 네, 상인회 정관에 보면 네. 정치적 중립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인회장은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마을 동네에서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감이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사를 들어오고 아토를 열기 전에 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당 가입하고 그 당비를 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둘 다 탈당을 했습니다. 아, 둘 다 탈당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네. 그 균형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사실 또 정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네. 시장이나 동네에는 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특정한 가치로 그걸로 전체 시장이나 마을을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참여하던 마을 만들기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극심한 갈등이었습니다. 아, 네, 주민들 사이에 아. 물론 마을, 동네,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도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네. 다 있지만 네. 풀뿌리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뭔가 중앙 정치와는 다른 네. 공동체 자체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이익도 다소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성의 요소인 것도 같고요. 그러겠네요. 그런 영역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수님 유권자 공동체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유권자 연맹도 있고요.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 여성 유권자 연맹, 그리고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 모임, 대학생 모임 등 많은 모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회장도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선거연수원에서 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일하시는데 제가 일하는 데를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긴 하죠. 아, 뭐 쑥스러워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선거연수원에서는 오랜 기간 민주시민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식 모델과 북유럽의 모델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두 개의 모델을 결합을 시켰습니까? 2004년부터 저희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네. MOU를 체결해서 독일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받아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북유럽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것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 교수님 몇 개 단체 정도 왔을까요? 글쎄요, 한 100개.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맞았죠. 네네네. 저도 가봤거든. 96개 단체가 참석을 했었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82개가 개최가 굉장히 되었습니다. 많이 됐네요. 네네. 82개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방문객 수만 해도 9,000명에 달했죠.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개 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당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16개 정당이 참가를 했습니다. 16개 정도. 네네네. 네. 그래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 되게 좋겠죠? 네,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축제로서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관찰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그만큼 정말 많은 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을 콘텐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연수원에서는 장만 제공을 한 거죠. 장만 제공을 했는데 각 단체나 학계나 그리고 정당 다 참가를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이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어서 콘텐츠도 더 제공을 해주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 정말 산발적으로 내지는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큰 전체적인 틀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북유럽 모델을 한국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하나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 또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참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그걸 이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모델은 굉장히 향후의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서 대표님 이거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뭐 민주주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총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참여율이 낮다.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정치교육의 장
민주 시민 교육의 경험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시민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민분들이 시민 참여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중장년, 노년 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청년들 또 그 다 참여회장은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또 청년들이 잘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시민 참여, 그 다음에 그런 유권자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 좀 더 청년들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이렇게 많이 좀 홍보하는 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민주시민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오늘은 지역공동체와 시민참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가꾸는 시민, 지역과 국가를 성장시키는 시민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